네, 경제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정부가 그 공급 대책 발표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제 이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볼 텐데 내용을 좀 보면 오늘 11월에 8만 5천 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하고 또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게 좀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한마디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수요 공급 중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되면요. 네. 그럼 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일정할 경우에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예. 또 부동산에 들어가 살아야 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집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주거 복지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나선 이유는 예. 지금 집값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값이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집을 짓고 있질 않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예. 인허가를 아예 받지 않거나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고 예. 착공하고도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왜 이러냐면 지금 가격이 최근에 오르고는 있다고 그러지만 코로나19 이전 당시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되면 예. 제대로 충분하게 수지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공급을 해야 되는 주택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급을 늦추고 있고 네. 또 자제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다가 내가 들어가 살 집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야 이런 공포심이 일각에서 째깍째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이제 수도권, 서울의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수도권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어저께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예. 여기에 몇 가지 공급 확대에 대한 중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 첫 번째 주목을 끄는 것이 제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라 하면 1기 신도시보다는 서울에 더 가까운 서울의 거의 그 외곽변에 위치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서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네.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근데 최근에 3기 신도시가 좀 진도가 안 나간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 3기보다 훨씬 먼 지역에 있는 1기 신도시를 재개발, 재건축을 정부가 촉진하다 보니까 그럼 3기는 좀 스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예. 그러지 않다는 그런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3기 신도시도 예정보다도 더 빨리 짓다. 현재 3기 신도시가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또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에 17만 호가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속도를 더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 3기 신도시 17만 호 플러스 3만 호, 그래서 신규로 3만 호를 더 짓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밀집도를 좀 높이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공급을 늘리겠다. 예. 이 대책이 하나고요. 두 번째 대책은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 택지를 약 8만 5천 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신규로 공급을 합니다. 이 지역은 지금 GTX가 건립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예. GTX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서 GTX와의 거리가 가깝고 또 GTX를 탔을 경우에 수도권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이 GTX 광역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지역에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불화를 해서 여기서 8만 5천 호를 짓도록 하겠다. 자, 세 번째 대책은 또 현재 이미 불화됐는데 제대로 지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주택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공공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서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5천 호 이상을 조기 공급하겠다는 이런 폭넓은
공급 확대 정책을 폈다. 한마디로 요약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공급을 좀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이었는데 민간 공급 유도하는 방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기에 인허가 신청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줄 것이고 부동산 피해부 대출 보증도 이제 대폭 확대하겠다. 이게 민간 공급 유도하는 방안들인데 뭐 건설사들 사실 굉장히 좀 굳어 있는 상황이고 PF 대출 우려 때문에 좀 이걸 좀 돌피를 좀 돈을 좀 돌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사회적 이슈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공공 부분에서 아무리 늘리더라도 공공이 짓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택지를 민간이 불화받아서 주택 건설에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예. 이 최근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금도 좀 부족하고 예. 거기다가 지금 지어봤자 충분하게 돈을 그 원가를 충분히 보상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씩 늦추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CG 그래픽을 보면요, 제일 왼쪽이 인허가 부분인데 예. 좀 옅은 청색이 종전이고 좀 짙은 청색이 그 최근입니다. 2022년과 2003년의 비교인데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주택 인허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아예 신청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을 짓겠다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았으면 일정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이 인허가가 취소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착공도 엄청나요. 착공률도. 인허가 받고도 건설에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이제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 물량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또 전체적으로 준공되는 물량도 줄어드는데 그래도 지금은 준공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편이지만 지금 좀 제일 폭이 적네요. 그래도 예, 중국은. 왼쪽에 있는 표에서 인허가 예. 또는 착공 이쪽이 지금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3, 4년 많게는 5년 정도 걸린다는 주기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 3년 이후에는 부동산 공급이 주택 공급이 대폭 감소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우려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과 공공택지 이외에도 민간이 집을 짓겠다고 이제 인허가를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한 규제 이것을 대폭 또 완화시켜 주기로 했고요. 또 인허가를 신청하면 바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면 뭐 인허가 조건도 좀 완화해주고 또 종전에는 1년 이내에 땅을 전매하지 못하게 한 이런 조항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해제했습니다. 예.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대출 보정 허그라든지 정부 기관을 통해서 보정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를 받아야 보정을 받아야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쪽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실 우려 때문에 도산의 어떤 공포에 떨고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옥석을 좀 가리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좀 우량한 업체, 사업 전망이 있는 곳은 아무리 PF 대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PF 대출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우량한 업체에게는 정부가 보정을 더 해주겠다. 이런 어떤 차별화 전략 이런 것을 쓰면서 어떤 민간의 부동산 주택 건설을 촉진하겠다. 이런 대책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굉장히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그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서울 지역의 공급 확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사실 뭐 공급 확대 체감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내에서는 지금 신규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이 그렇게 지금 그 여유가 많지 않은 편인데요. 그렇죠.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해야 되는데 예. 이 경우에도 사업성이 맞아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일정 부분 하락한 데다가 또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재건축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재건축을 하더라도 분양 시점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이런 경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서 이런 일부 지역의 공급이죠. 이런 것으로서 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정부가 아예 공급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이런 일각의 우려,
야, 이러다가 내가 들어갈 집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공포를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데는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대의 관건은요, 결국 부동산 가격에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민간 아파트 업자들의 경우에는 이 가격이 코로나 이전의 그 시세로 환원이 되거나 또 그렇게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만 있게 되면 사업의 안전성이나 또는 어떤 투자 회수 가능성 이것이 높아지면 지을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불분명하죠. 예, 과거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한 2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고 아직 앞으로의 전망도 누구도 참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런 면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서도 연착륙,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오르는 것이 시장 실패를 막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길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뉴욕으로 가볼까요? 밤사이에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는데 요즘 뭐 거긴 추석도 없는데 왜 이렇게 또 연휴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였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미국 국채금리 우려해 주셨는데 국채금리 오르고 있고 여러 배경 때문에 사실 뭐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도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 좀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우리 한자 성으로서 설상가상이다 하는 얘기가 딱 적확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주변에는 악재가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지금 밀어 닥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당면한 것은 우리 추석 기간 중에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도 학자금 융자 상환이 시작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아주 부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학자금을 탕감하도록 조처를 취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헌법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학자금을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게 10월 1일부터 또 시작이 돼요. 예. 학자금을 갚게 되면 중산층들이 그 돈을 한꺼번에 상환에 쓰게 되면 또 금융시장은 자금이 마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오릅니다. 거기다가 WAW라는 미국 자동차 노조 이 파업이 전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미국 연준이 아직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좀 특히 점도표상으로 내후년에 금리가 생각보다 좀 더 높을 것처럼 이렇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 대목이 1차로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고 보는데요. 그동안의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끝났어. 동결이야. 언제부터 인하될 거야. 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왔고 또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중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데 배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성급한 판단이었고 샴페인을 좀 일찍 터뜨린 거였죠. 우리 그 연합뉴스 TV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국은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최근에 급격히 어떤 입장을 선회했다기보다도 그 연준의 확고한 어떤 앞으로도 좀 더 긴축이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시장이 이제 인지하면서 아 이거 아직은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른바 테이프 텐트럼 긴축 발작 현상이 오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달러 가치 폭등하고 위험 자산 쪽에서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큰데 그 이어서 지금 셧다운도 평소에 잘 경험해 보지 못한 연방 정부가 문을 내려버린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당히 쇼킹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왜 그 디폴트 얘기할 때도 네. 그것도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는데 이 셧다운은 단어의 어감이 더 공포스러워요. 이 셧다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디폴트하고 이 셧다운은 서로 사촌간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서로 그러니까 한쪽에서 디폴트 이제 우리가 올 봄에 부채가 하는 많아지면 이제 연방 정부가 예산을 짜지 못한다 해서 디폴트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야가 부채 한도를 없애버려서 부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극적인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 디폴트는 좀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셧다운은 눈앞에 보통 우리가 가게 문을 닫고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이 샤트를 내려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영업 안 해.
추석 연휴에도 샷들을 한참 기간 내리게 되는데 미국은 추석도 아닌데 샷들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은 회계년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새해 예산안 자체가 마련이 안 됐습니다. 예산안이 마련이 안 되는 현실적으로 지금 닷새 내에 마련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거든요. 물론 응급하게 이거를 넘어가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단기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하루짜리 10일짜리 예산이라도 짜서 일단 불효불급한 거 막아보자 이럴 수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10월 1일부터는 미국은 연방정부가 하는 일 중에 뭐 군인들이라든지 경찰 이런 그 일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무를 시킬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분야는 완전히 영업이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활동이 폐쇄가 되는 거죠. 모든 데서 다 문을 닫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저소득층이 정부에서 그 식품 구매권을 받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연방 정부가 CPI나 PC 물가지수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부 직원이 통계를 뽑지 않습니까? 있어야 발표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주로 상무부, 노동부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것도 셧다운되면 당분간 통계가 안 나올 가능성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면 연방준비은행에서도 통화정책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겠죠. 골치 아픈 그리고 상황이네요. 국립공원, 요세미티 같은 데 전부 다 문을 닫게 되고요. 여권 발급도, 비자 발급도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나올 수가 없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미국이 전면 셧다운이다. 올 마비다 이렇게 볼 수 근데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얘기하신 것처럼 연준이 11월에 그거 금리를 뭐 올리든지 동결하든지 뭐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방금 전처럼 지표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셧다운이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뭐 종전에 38일까지 갔거든요. 그렇다면 지표 없이 그냥 연준 위원들도 이코노미스트들이니까 감으로 지금 물가가 올랐겠구나. 그래서 금리를 조정하는 이런 어떤 코미디 같은 사건도 생길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그땐 피치였었는데 이제 무디스예요. 무디스가 셧다운, 이게 신용등급이 부정적이다 경고해갖고 피치보다 무디스가 더 그래도 또 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거 문제 아니에요? 예, 신용 평가하는 회사 이게 수만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다른 것은 우리가 그 개의할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세 회사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예. 제일 큰 회사가 S&P 500 글로벌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무디스, 피치인데 이 세 회사 시장 점유율이 한 97% 돼요. 그 중에서도 지난번 상반기에 이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그 피치는 이 세 메이저 신용 평가 회사 중에 제일 낮잖아요. 꼴찌고 예. 점유율이 10%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결국 무디스와 S&P 500이 양대 산맥인데 그 중에 무디스가 정말로 셧다운이 되면 미국 신용 등급에 악영향이야. 그리고 만약에 셧다운이 됐을 때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다. 이랬을 때는 자동적으로요.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미국 국채로부터 이탈하는 물량 이게 전산망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셧다운이 온다고 해서 미국이 망할 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충격이 올 수가 있고 예. 더더군다나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 군데 각종 고리가 약해져 있는 어떤 경제의 허리가 좀 취약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은 연방정부에서 돈을 안 주면 연방정부 발주공사를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 아주 그 어떤 경기 침체로 가는 하나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고금리 상황에서의 지금 셧다운에 대해서 세계가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조심스러운 어떤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투자하신 분이나 경제에 관심 많은 분들이 연휴가 연휴 같지가 않겠습니다. 이 상황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뉴스를 계속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추석 내내 네. 이 사태 진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나라의 이제 공정위에 해당하는 곳인데 아마존 상대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네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공정위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제 뭔가 소비자나 상인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걸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미국에서 기업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정부 공공기관이 바로 FTC라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예. 국세청이나
뭐 국가정보원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는 그만큼 법이 강력하기 때문에요. 자, 아마존이 미국의 최대 회사 전자상거래 회사인데 여기서 아마존 자기들 물건도 팔고 다른 상품도 올라와 있는데 다른 상품은 검색이 잘 안 돼도 뒤로 돌렸다. 아, 나오지 못하겠군요. 또 위로 올리면 따로 과외로 돈을 받는다. 이것은 불공정 거래다. 이래서 이번에 나온 이 FTC의 조처는 상당히 잘못 심각합니다. 단순히 벌금만 매기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소송에서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기게 되면 아마존 해체가 불가피할 겁니다. 뭐 그런 면에서 이 IT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체가 만약 된다면 아마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T 대란이 한번 올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또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미 법무부가요, 그 구글이 검색 시장 독점 위해서 불법적 계약을 체결했다. 이래서 이제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대상으로 한 어떤 미국 정부의 어떤 반독점 제세,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반독점 제소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으로 좀 흘러갈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볼까요? 예,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는 검색 회사 중에 1등이고 동시에 그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그 삼성 갤럭시 같은데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구글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쓴다 이런데 거기 구글 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앱을 깔려면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앱스토어처럼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글이 삼성에 갑질을 해가지고요. 그 다른 대안을 삼성전자 갤럭시에 올리지 마라 또는 올리더라도 잘 안 보이게 하라 이렇게 했다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구글을 상대로 지금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법정에 정언을 나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정언을 했어요. 이 대목은 구글의 어떤 반독점법 소송에서 구글이 상당히 참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려면 이것은 아마존 못지않게 또 구글도 엄청난 그렇군요. 불과금 또는 구글도 지금 재벌 해체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추석 지나고 나면 이런 거대한 IT 업체들의 반독점법 문제가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경고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